은혜를 갚은 점쟁이 여인.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최봉수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해가 질 무렵에야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지고 내려와 장터에서 팔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그의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봉수에게는 아내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지요. 가난한 탓에 제대로 된 음식 한 끼 먹지 못하고 삼신할머니께 정성을 들일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최봉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최봉수는 장터에서 우연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들었나? 지금 저 북쪽 금강산 인삼 캐는 곳에서 일꾼을 구한다더군. 한철만 고생하면 은 300냥은 거뜬히 벌 수 있다는데 말이야. 그래? 하지만 그만큼 고생도 심하겠지? 물론이지. 목숨 걸고 일해야 한다더군. 산속 깊은 곳이라 호랑이도 나온다던데. 그날 밤부터 최봉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강산에서 1년만 고생하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마침내 결심을 굳힌 최봉수는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금강산으로 가서 인삼을 캐는 일을 하려고 하오. 1년만 고생하면 우리가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말이오. 서방님, 너무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호랑이도 나온다는데. 걱정 말아요. 내가 꼭 무사히 돌아와서 당신을 부잣집 마님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다음날 새벽, 최봉수는 아내와 눈물의 작별을 하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금강산 인삼밭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었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인삼을 캐야 했고, 독사와 벌레들을 조심해야 했으며,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봉수는 아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굽어질 정도로 일했지요.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자 그의 주머니에는 은 300냥이 모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최봉수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떠나기 전 아내에게 줄 선물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근처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단 옷감, 은장도, 비녀, 놀이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며 걷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몰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쟁이가 왔대. 그것도 엄청 용한 점쟁이라더군.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저번에 우리 마을 철수가 거기서 점을 보고 대박이 났다니까. 호기심이 생긴 최봉수도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장정 하나가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20살 남짓해 보이는 앳된 처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아. 빨리 점을 치지 못해?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 채찍이 처녀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소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습니다. 점을 보려면 맑은 정신이 필요한데. 밥을 먹어야 점을 친다고?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장정은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점패를 던져 손님들에게 점괘를 말해주었지요. 어르신, 동쪽으로 가시면 귀인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서쪽은 피하십시오. 오호. 신기하구만. 역시 소문대로 용하군.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돈을 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굶주리고 맞는 처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봉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짐승처럼 다룰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처녀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꾀병이야? 장정이 다시 채찍을 휘두르려 하자 최봉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오. 아무리 그래도 쓰러진 사람을 때리는 법이 어디 있어? 이 양반이 누구야? 내가 내 종을 다루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요? 종이라도 사람인데 어찌 그리 모질게 다룰 수 있어? 그만두시오. 흥. 꼴도 보기 싫네. 내가 데려가고 싶으면 값을 치르고 데려가든지. 얼마를 원하시오? 300냥. 300냥이라는 말에 최봉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식을 낳기 위해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쓰러진 처녀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처녀를 여기 두고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아. 최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은 300냥을 꺼냈습니다. 여기 300냥이요. 이제 이 처녀는 제가 데려가겠어. 하하하. 좋소, 좋아. 잘 데려가시오. 처녀를 데리고 여관으로 돌아온 최봉수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1년 동안 모은 돈을 모르는 처녀에게 다 써버리다니. 아하.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처녀는 최봉수가 사온 음식을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은인께서는 저 같은 천한 것을 위해 그 귀한 돈을 쓰셨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다 됐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소. 그저 건강만 회복하시오. 은인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경상도 산골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요. 그럼 제가 그 길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최봉수는 난처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처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 산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하루 묵을 곳을 찾던 최봉수는 큰 바위 밑에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때 처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바위 밑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요? 제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오늘 밤 이곳에 큰 위험이 닥칩니다. 처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봉수는 반신반의했지만 처녀의 간곡한 말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르르르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들이 있었던 바위 동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지요. 만약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면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요. 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가 은인의 목숨을 구한 것뿐입니다. 최봉수는 처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처녀,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한 최봉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보. 제가 돌아왔어. 서방님. 문이 열리며 아내 김씨가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최봉수 뒤에 서 있는 젊은 처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서방님. 저 처녀는 누구입니까? 최봉수는 금강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녀를 구하기 위해 1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썼다는 것.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다. 뭐라고요? 300냥을.
모두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1년 내내 서방님만 기다렸더니 서방님은 젊은 계집을 데리고 오시다니. 여보,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우리는 영영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됐구나.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점쟁이 처녀를 곱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처녀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켰고 제대로 먹지도 재우지도 않았지요. 이거사, 물이나 길어오너라. 방 청소는 했느냐? 마당도 쓸어라. 밥도 제대로 못 짓는 것이 쓸모가 없구나. 처녀는 묵묵히 모든 일을 견뎠습니다. 최봉수가 보다 못해 말리려 하면 아내는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이제 서방님까지 전연 편을 드시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최봉수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최봉수는 동료 나무꾼에게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봉수야, 지금 저 동해안 쪽으로 가면 해산물이 많이 잡힌다더구나. 보름만 일하면 은 100냥은 벌 수 있다는데. 나랑 같이 갈래? 최봉수는 고민했습니다. 또다시 집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여보, 동해안으로 잠깐 다녀오겠어. 이번에는 꼭 돈을 벌어올 테니. 그러세요. 어차피 저는 혼자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내의 차가운 대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최봉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본 점쟁이 처녀가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은희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요?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참기름을 머리에 바르십시오. 뭐라고? 참기름을 머리에? 예, 참기름을 꼭 머리에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처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최봉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참기름을 머리에 바르라니 무슨 뜻일까?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동해안에서 보름을 일한 최봉수는 은 150냥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조금은 기뻐하겠지?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각이라 집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잠든 모양이구나. 최봉수는 조용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아내를 깨우지 말아야겠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쿠.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을 뻗어 잡으려다가 선반 위에 놓인 병을 건드렸지요. 철컥. 병이 쏟아지며 안에 참기름이 최봉수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의 귀한 참기름을. 참기름은 김씨 부인이 머리를 빗을 때 쓰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최봉수는 당장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점쟁이 처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기름을 머리에 바르십시오. 설마 이걸 말한 걸까? 최봉수는 고민했습니다. 참기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끈적거리고 불편했지만 그는 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바위 밑을 피하라고 해서 목숨을 구했으니 이번에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최봉수는 참기름이 묻은 채로 아내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봉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끈적거렸습니다.
아, 빨리 목욕을 해야겠어.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손에 무언가 축축한 것이 묻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 김씨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여보. 최봉수는 아내를 흔들었지만 아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우리 마님이. 아. 최봉수의 외침에 이웃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최봉수와 죽은 아내를 본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최봉수가 아내를 죽인 게 틀림없어. 그럴 줄 알았지. 젊은 계집을 데려온 것도 모자라. 다. 아내를 죽이고 그 계집이랑 살려고 한 거야. 아니요. 내가 왜 아내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곧 관가의 포졸들이 와서 최봉수를 체포해 갔습니다. 최봉수, 너는 아내 김씨를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원님.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왜 아내를. 증거가 명백하지 않느냐.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내가 범인이라 하는데 최봉수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분명 내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사흘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원님에게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원님, 정체를 알 수 없는 편지가 왔습니다. 무엇이라 적혀 있느냐? 편지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으려거든 송송떡에 10개 콩. 이게 무슨 뜻인가? 원님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송송떡에 10개 콩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송송떡. 쌀가루를 송송 썰어 만든 떡을 말하는 건가? 10개 콩. 콩이 10개? 원님은 며칠 밤을 새우며 이 암호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은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이 떡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떡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송송 썬 무가 들었습니다. 원님. 무. 그럼 쌀가루는? 쌀가루는 겉을 싸는 데만 쓰이지요. 떡의 속은 온통 무입니다. 그 순간 원님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렇구나. 송송떡은 겉은 쌀이지만 속은 무. 즉, 무시 성을 가진 사람. 콩이 10개. 콩 10개는 10두. 즉, 무십두. 원님은 외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무십두라는 자를 찾아오너라. 포졸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너머 절에서 무십두라는 이름의 승려를 찾아냈습니다. 스님, 원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나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수행만 하는 몸인데. 하지만 포졸들은 강제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원님은 무십두를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그였지만 원님이 사건 당일 밤에 대해 캐묻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실 무십두는 김씨 부인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최봉수가 금강산으로 떠난 1년 동안 두 사람은 몰래 만나왔지요. 당신 남편이 돌아오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1년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봉수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고 게다가 젊은 처녀까지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지요. 이러다가는 우리 관계가 들통날 것이요. 차라리 당신 남편을 없애는 게 어떻겠어? 하지만 어떻게? 다음에 당신 남편이 여행을 떠나면 그때 내가 당신 남편을 해치울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 남편이 번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날 수 있어. 그들은 이런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봉수가 동해안으로 떠나자 무십두는 그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봉수가 도착한 그날 밤 몰래 집에 침입했지요. 어둠 속에서 무십두는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이 너무 어두워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남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을 테니 머리가 거친 쪽이 남편일 거야. 그는 손을 뻗어 두 사람의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한쪽은 기름으로 번들거렸고 한쪽은 뻣뻣했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그럼 반대편이 남편이겠군. 무십두는 기름을 바르지 않은 쪽, 즉 머리가 뻣뻣한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인 사람은 최봉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최봉수는 우연히 참기름을 뒤집어 써서 머리가 번들거렸고 김씨 부인은 그날 머리를 감지 않아서 머리가 거칠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어. 잘못 안 것이요. 무십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죄. 용서할 수 없다. 무십두, 너를 사형에 처한다. 진실이 밝혀지자 최봉수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봉수는 곳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점쟁이 처녀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은희님. 은희님이십니까? 처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은희님께서 고초를 겪으신 줄 알고 죽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소. 최봉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참기름을 바르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죽었을 거요. 두 번째로 목숨을 구해주셨소. 아닙니다, 은희님. 은희님의 선한 마음이 스스로를 구한 것입니다. 만약 은희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런 참꾀를 볼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은혜는 큽니다. 정말 고맙소. 최봉수는 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내도 없고 집안도 엉망이 되었소. 하지만 당신만은 내가 책임지고 싶소. 혹시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님. 제가 은희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봉수와 점쟁이 처녀는 혼인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점차 두 사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처녀는 최봉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산에 가지 마세요.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알겠소. 다음 주 초하루 날에는 장터에 나가세요. 귀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처녀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최봉수는 그녀의 말을 믿고 따랐고 점점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큰 나무 새 그루가 보입니다. 큰 나무가요? 예, 우리에게 귀한 자식 셋이 올 것입니다. 과연 그 말대로 부부에게는 3명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 둘과 예쁜 딸 하나였지요. 최봉수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그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에 둘러싸여 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최봉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구하는 데 썼던 300냥. 그것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 300냥이 어찌 적은 돈이겠습니까?
그 돈으로 은인께서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당신이 고생을 많이 했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은인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최봉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께서 보여주신 선함이 제게 새 생명을 주었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인께서 심으신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최봉수의 집안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아내의 점술 능력 덕분에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신들만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최봉순의 집에 가면 공짜로 점을 봐준다더군. 나도 어제 거기 갔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점쟁이 마님께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서쪽으로 갔더니 동쪽에서 큰 산불이 났다더군.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온 거야? 저런 분들이 사시니 말이야. 아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점을 봐주며 위험을 경고하고 좋은 기회를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점점 잘 살게 되었지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최봉수를 찾아왔습니다. 최나으리, 감사합니다. 마님께서 점을 봐주신 덕분에 제 아들이 큰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한 일이 대수겠습니까? 저는 가난하여 제대로 된 보답도 할 수 없지만 이 마음만은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정성껏 만든 떡을 내밀었습니다. 최봉수는 그 떡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가난하여 남에게 베풀 수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녀를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구나. 세월이 흘러 최봉수의 자식들도 장성했습니다. 큰아들은 장사에 소질이 있어 큰 상단을 이끌었고 둘째 아들은 학문에 뛰어나 과거에 급제했으며 딸은 좋은 양반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밤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최봉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아주 긴 이야기란다. 그는 금강산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아내를 만나게 된 이야기, 2번이나 목숨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풀려난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1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어머니를 구하는 데 쓰신 거예요? 그렇단다. 하지만 그럼 그 돈이 아까우셨을 텐데. 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최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 300냥으로 나는 너희 어머니를 만났고 2번이나 목숨을 구했으며 너희들을 얻었단다. 그리고 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지. 300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은인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당신도 나를 2번이나 살려주셨어. 우리는 서로의 생명의 은인이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어머니를 구하신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최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선행을 할 때는 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세월이 더 흘러 최봉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여전히 번창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봉수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를 먼저 보내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저승길을 밝혀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당신이 먼저 가면 내가 어찌 삽니까? 최봉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당신을 만나서 좋은 자식들을 얻어서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았으니 여한이 없어. 하지만 다행히 최봉수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자식들의 효도 덕분이었지요. 건강을 되찾은 최봉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제 재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최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평생의 소원은 이 마을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물로 마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도웁시다. 최봉수의 뜻에 따라 마을에는 큰 서당이 세워졌고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가난한 서생이 살고 있었다. 25 젊은 나이였으나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온 탓이었다. 민수의 집은 초가 3간도 못 되는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벽은 흙이 벗겨져 나갔으며 문짝은 삐걱거리며 바람이 들이쳤다. 하지만 그의 방 한편에는 낡은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다. 몇 번이나 낙방했던가.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날로 무거워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과거 급제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민수를 찾아왔다. 민수야,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았네. 자네가 이번에 꼭 급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일세. 이장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내밀었다. 민수가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은자 몇 냥과 깨끗한 옷, 그리고 먹을 것들이 들어 있었다. 이장님, 이건 박해.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몇 년 전 수재가 났을 때 자네가 아이들을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어찌 잊겠나. 그리고 작년 겨울 굶주린 과부댁에 자네 양식을 몰래 갖다 준 것도 다 알고 있네.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과거 시험장이 있는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다. 한양까지는 보름길이었다. 민수는 쉬엄쉬엄 걸으며 길을 재촉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험준한 산길에 접어들었다. 이 길로 가면 하루는 단축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산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산에는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나무 위에서 자야겠군. 민수가 적당한 나무를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민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저기 바위 위에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하얀 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호박색 눈동자는 형언할 수 없는 지혜를 담고 있었다.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도망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저 넋을 잃고 백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백호는 민수를 해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다가와 민수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리고는 길 저편을 가리키듯 고개를 돌렸다. 나를 안내하는 건가? 백호는 몇 걸음 앞서 걸었다. 민수는 이끌리듯 그 뒤를 따랐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저기 집이 있구나. 민수가 고개를 돌렸을 때 백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환영처럼. 민수가 다가간 곳은 깊은 산중에 어울리지 않게 크고 웅장한 저택이었다. 기와지붕은 반듯했고 담장은 높았으며 대문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이런 집이? 민수가 망설이며 서 있는데 대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리고 한 늙은 할머니가 나타났다. 어서 오시게, 젊은 선비님. 기다리고 있었네. 예.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허허, 그럼. 밤길에 길 잃은 나그네가 올 줄 알았지? 어서 들어오시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밤이 깊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들어섰다. 저택의 앞마당은 넓고 깨끗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정자가 운치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선비님은 과거 보러 가시는 길이시겠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허허, 요즘 이 길로 가는 선비들이 많거든. 자, 이리 오시게. 밥상을 차려놓았네. 할머니가 안내한 방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벌써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음식이 푸짐했다. 흰쌀밥에 생선구이, 나물, 국까지.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 다 괜찮네. 나그네 접대하는 게 즐거움이거든. 편히 쉬다 가시게. 할머니가 나가자 민수는 허기진 배를 채웠다. 음식은 맛있었다. 너무나 맛있어서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상하다. 깊은 산속에 이런 저택이라니. 그리고 백호. 저 백호는 대체 뭐였을까?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쉬, 쉬.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 앞마당을 무언가가 지나갔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였다. 분명 사람의 형상은 아니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곧 자신을 진정시켰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백호가 나타나 말했다. 조심하라, 젊은 선비여. 이곳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다. 내 눈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믿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진실은 언제나 아름다운 길에 숨어 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젯밤의 불안은 아침의 평화로움 속에 사라진 듯했다. 선비님, 주무셨습니까? 문 밖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문을 여니 그곳에 한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25쯤 되어 보였다. 단아한 얼굴에 단정한 한복. 우아한 자태가 마치 그림에서 나온 듯했다. 저는 이 집의 주인 박씨라고 합니다.
어젯밤 할머니께서 선비님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산길을 헤매다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라 혼자 사시는 겁니까? 남편이 먼 곳에 장사를 나가 오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하녀 하나와 함께 살고 있지요. 박씨의 목소리는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민수는 왠지 그녀에게 동정심이 일었다. 과거 보러 가시는 길이라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 더 쉬다 가시지요. 마침 제가 작은 글을 지었는데 선비님의 평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험 날짜가 다 하루쯤은 괜찮을 것입니다. 무리하시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어요. 박 씨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민수는 며칠간의 여정에 지쳐 있었다. 하루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 감사히 하루 더 머물겠습니다. 박 씨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날 오후 박 씨는 민수를 정자로 안내했다. 연못 위의 정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었다. 제가 지은 시입니다. 부끄럽지만 박 씨가 건넨 종이에는 섬세한 필체로 시가 적혀 있었다. 외로운 밤 달빛 아래 님 그리워 잠 못 이루니 저 구름도 나와 같은지 끝없이 떠돌기만 하네. 민수는 감탄했다. 시의 운율도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절함이 가슴을 울렸다. 훌륭한 시입니다. 이별의 슬픔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과찬이십니다. 선비님. 두 사람은 시에 대해, 문학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저물 무렵 박 씨가 말했다. 선비님, 오늘 저녁은 제가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제 음식 솜씨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그럴 필요까지야. 다. 아닙니다. 이렇게 학식 있는 선비와 이야기 나눌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민수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자신의 학문을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이상한 일을 겪었다. 한밤중, 민수는 목이 말라 일어났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 쉬이. 어젯밤과 같은 소리였다. 민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는 안마당 쪽에서 나고 있었다. 달빛 아래 민수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박 씨가 연못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다 낮에 본 것과 달랐다. 그녀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무언가 꿈틀거렸다. 무슨 민수가 중얼거리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입을 막았다. 쉬. 조용히 하세요.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민수를 끌고 간 이는 18즈음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하녀였다. 그녀는 민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저는 이 집의 하녀 월선입니다. 선비님, 위험합니다. 빨리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대체 무슨 일이? 다. 박씨 마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월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다. 구렁이입니다.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 저택도 할머니도 모두 그 구렁이의 환술입니다. 민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어젯밤과 오늘 밤 본 이상한 광경들이 떠올랐다. 그럼 그대도 구렁이인가?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선비님처럼 이 집에 들어왔다가 갇힌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박씨 마님의 친절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씨는 지나가는 선비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정기를 빨아먹고 영혼을 가두어 자신의 힘을 키웁니다. 저는 그녀를 섬기는 척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망쳐야 하지 않소? 쉽지 않습니다. 이 저택은 거대한 한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도망치려 했지만 언제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미궁 속에 갇힌 것처럼.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택의 중심에 있는 붉은 구슬을 깨뜨리면 한술이 풀립니다. 그 구슬은 박씨의 내단으로 그녀가 천년간 수련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 구슬은 어디에? 박씨의 침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월선이 망설였다. 박씨는 밤이 되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거대한 백사구렁이의 모습으로. 침실에 접근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해보겠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선비님. 월선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박씨를 대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선비님, 오늘도 정자에서 시를 읊으시지요. 박씨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민수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보였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위험한 무언가. 박씨 부인, 사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선비님. 과거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다듬고 싶은데 혹시 부인의 침실 서재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들으니 좋은 책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박씨의 얼굴에 잠깐 경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제 서재를 쓰십시오. 다만 붉은 장롱은 열지 말아주세요. 그곳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이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방 한쪽에 붉은 장롱이 있었다. 바로 저 안에 구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장롱은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박씨가 항상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어떻게 하지? 민수가 고민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저기 숲속에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백호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백호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언가를 땅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민수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밖으로 나갔다. 백호가 놓고 간 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다. 안을 열어보니 기묘한 부적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부적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것을 구슬 위에 놓으면 한술이 잠시 멈춘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백호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밤, 민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자정이 넘어서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쉬이, 쉬이. 민수는 박씨의 침실 앞에 도착했다. 문틈새로 빛이 새어나왔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민수는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박씨가 아니었다. 아니, 박씨였지만 그녀의 하반신이 거대한 하얀 뱀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비늘이 달빛에 반짝였고 긴 꼬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박씨는 거울 앞에 앉아 빗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은 뱀의 것이었다. 차갑고 황금빛이며 수직으로 갈라진 동공. 선비님, 들어오시지 그러세요? 박씨가 돌아보며 웃었다. 민수는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모를 리 없지요. 박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뱀몸이 스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어왔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 놔두셨습니까? 당신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민수 선비. 박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수십 년간 이곳을 지나간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진심으로 학문을 사랑하고 가난해도 절개를 지키며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한때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뱀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500년 전 저는 이 마을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지만 저에게도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옛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한 선비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학문이 뛰어났고 마음이 고왔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가 과거를 급제하면 박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산적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을 알고 슬픔에 빠져 이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 네, 저는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원한과 슬픔이 너무 커서 다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떠돌며 그 선비를 닮은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박씨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마음씨가. 하지만 부인은 다른 선비들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만을 탐했습니다. 학문은 수단일 뿐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정기를 빼앗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외로운 세월을 끝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있어준다면 저는 다시는 아무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박씨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이 풍요로운 저택에서 모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부인,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의 육신은 없고 영혼만 남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부인도 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박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둘째, 월선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3년간 이곳에 갇혀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부인과 함께 남는다면 그 아이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월선이. 박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 아이가 당신을 꼬드겼군요. 알았어야 했는데. 순간 박씨의 몸이 급격히 변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대한 백사구렁이가 나타났다. 길이가 10장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몸, 주먹만 한 머리, 날카로운 송곳니. 그렇다면 당신도 다른 선비들과 같군요. 구렁이가 민수에게 달려들었다. 민수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구렁이의 꼬리가 그를 휘감았다. 숨이 막혔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죽음을 느꼈다. 그 순간이었다. 으아! 문이 부서지며 월선이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선비님. 월선이 구렁이의 몸에 횃불을 갖다 댔다. 구렁이가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놓았다. 이 계집애가. 구렁이가 월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월선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횃불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선비님, 지금입니다. 붉은 장롱을.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롱으로 달려갔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주먹만 한 붉은 구슬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답고 신비로웠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듯했다. 민수는 백호가 준 부적을 꺼내 구슬 위에 올려놓았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구렁이도 월선이도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민수만이 움직일 수 있었다. 민수는 구슬을 들어 올렸다. 뜨거웠다. 마치 불덩이를 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다. 부인,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민수는 구슬을 바닥에 내리쳤다. 찰칵. 구슬에 금이 닿다. 안 돼. 박 씨의 비명이 들렸다.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다시 한번 구슬을 내리쳤다. 콰지. 구슬이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갈라지고 바닥이 갈라졌다. 으아. 구렁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백 개의 작은 불빛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영혼들이었다. 구렁이에게 잡혀있던 선비들의 영혼들이 자유를 얻어 승천하고 있었다. 선비님. 월선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저택이 무너집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배들보가 떨어지고 기둥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저택이 완전히 무너졌다.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민수와 월선은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다. 연기가 걷히자 그곳에는 더 이상 저택이 없었다. 오래된 폐허만이 남아 있었다. 무너진 담장, 깨진 기와, 덩굴이 뒤덮인 잡초밭, 한수리, 모두 사라졌군요. 월선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폐허 한가운데 작은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하얀 뱀이었다. 손가락만 한 새끼 뱀이 축 늘어져 있었다. 죽어가고 있었다. 박씨 부인아. 민수는 그 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뱀은 작은 눈을 뜨고 민수를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청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하얀 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박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렁이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용서해주세요. 제 원한이.
너무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인. 선비님은 진정 좋은 분입니다.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박 씨의 형상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빛은 점점 멀어져 별이 되었다. 민수의 손에는 작은 하얀 비늘 하나만이 남았다. 민수와 월선이 폐허를 떠나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백호가 나타났다. 백호님.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이 신비로운 호랑이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백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민수와 월선 앞에 앉았다. 호박색 눈동자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백호의 몸에서 빛이 퍼져나왔다. 그 빛 속에서 백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흰 털이 흰 도포로, 네 발이 두 다리로, 호랑이의 얼굴이 노인의 얼굴로, 빛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자애로운 얼굴에 긴 수염, 흰 도포를 입은 모습이 마치 신선 같았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의 산신이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다. 500년 전 박씨 아가씨가 억울하게 죽어 구렁이가 되었을 때 나는 그녀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원한이 너무 깊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를 이끄신 겁니까? 그렇다. 너 같은 순수한 영혼이 필요했다. 권력이나 욕심이 없는 진정으로 학문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이가 산신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해낸 일은 단순히 구렁이를 물리친 것이 아니다. 한 슬픈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박 씨는 이제 평화를 얻었고 사랑하던 사람과 재회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산신은 월선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너, 월선이 아가씨. 예, 산신님. 너는 3년간 고통받으면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내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민수선비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산신이 월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했다. 그러자 월선의 몸에서 어두운 기운이 빠져나갔다. 이제 너는 완전히 자유롭다. 구렁이의 저주도 모두 사라졌다. 월선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맙습니다, 산신님. 산신은 민수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이것을 바꿔라. 이것은 내가 과거 시험에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산신은 또 다른 주머니를 월선에게 주었다. 너희 둘의 앞날이 평탄하기를 바란다. 산신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박씨 부인처럼 원한을 품고 살았던 이들을 위해. 내 마음이 곧 답이다. 민수야.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거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일하거라. 그것이 박씨를 위한 진정한 추도가 될 것이다. 산신의 모습이 다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가거라. 시간이 많지 않다. 과거 시험일이 코앞이다. 잠깐, 산신님. 민수가 외쳤지만 산신은 이미 백호의 모습으로 돌아가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민수와 월선은 산을 내려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선비님, 이제 어찌 하실 겁니까? 한양으로 가야지. 과거 시험을 봐야 하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월선의 목소리가 불안했다. 3년 만에 자유를 얻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나와 함께 가시오. 예. 한양까지 함께 가서 시험이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합시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월선도 얼굴이 밝게졌다. 두 사람은 길을 재촉했다.
산신이 준 주머니 덕분에 여비는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다. 과거 시험 전날이었다. 시험 당일 민수는 최선을 다했다. 산신의 축복 때문인지 아니면 그간의 경험이 그를 성숙시켰기 때문인지 붓이 술술 나갔다. 한 달 후 밤이 나붙었다. 민수는 장원급제했다. 해냈다. 마을에서 온 편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곧 관직에 올랐다. 처음에는 작은 현의 현감이었지만 그의 청렴함과 능력은 금세 알려졌다. 그리고 월선과 혼인했다. 혼례날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구름 사이로 흰 호랑이의 형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축복의 표시였다. 민수는 관직에 있으면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한 일에 힘썼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사건 하나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500년 전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다 산적에게 살해당한 사건. 이것이 박씨 부인의 그 선비일까? 민수는 그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산적들은 사실 당시 권력자의 하수인이었고 선비를 죽인 이유는 그가 부정부패를 고발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그 진실을 밝혀냈다. 비록 500년이 지났지만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 선비를 위한 비석을 세웠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비. 그리고 그를 500년간 기다린 여인을 기리며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박씨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렁이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다. 그녀 옆에는 한 선비가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민수 선비님. 이제 저희는 정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씨와 선비는 손을 잡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눈을 떴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또 그 꿈을 꾸셨나요? 월선이 옆에서 물었다. 응,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꿈이었어. 종장, 전설이 된 이야기. 세월이 흘렀다. 민수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월선과의 사이에서 자식들도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자주 그 산을 찾았다. 산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가을날 민수는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산을 찾았다. 예전에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평화로운 숲뿐이었다. 산신님, 잘 계시는지요? 민수가 중얼거리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흥. 민수는 미소 지었다. 산신이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장례식 날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먼 곳에서 조문했다. 사람들은 모두 병의심에 사로잡혔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가난한 서생이 신비로운 백호의 도움을 받아 구렁이 요괴를 물리치고 억울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선비가 훗날 청렴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용기는 칼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정의로운 뜻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선한 일을 돕는다는 것을.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다. 그 산은 이제 백호산이라 불린다. 그리고 산 입구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다. 산신각이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곳에 와서 빈다.
과거를 보는 학생들, 먼 길을 떠나는 장사꾼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밤이 되면 가끔 산에서 흰 호랑이가 목격된다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저 길 잃은 이들을 안내하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해준다고 한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산신각을 찾았다. 그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산신님,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민수 선비님처럼 백성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가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 작은 백호 형상의 부적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젊은이는 부적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그는 부적을 품에 넣고 힘차게 길을 나섰다. 산 위에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호박색 눈동자에는 자애로운 빛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린다. 민수의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이다. 눈 속에 핀 매화. 옛날 어느 마을에 설인이라는 소녀가 살았다. 설인의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이듬해 새 장가를 들었다. 새어머니 강씨는 자신의 딸 오피를 데리고 왔는데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인이었지만 속은 칠흑 같았다. 설인아,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란다. 내 친어머니만큼은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너를 돌보마. 강씨의 말은 꿀처럼 달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명심해라. 이 집의 진짜 딸은 오피다. 넌 그저 죽은 여자가 남긴 짐일 뿐이야. 설인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러 멀리 떠나는 일이 잦았다. 한 번 떠나면 한 달, 때로는 석 달씩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설인의 삶은 지옥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집안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와야 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반면 오피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방에 앉아 자수를 놓거나 검은고를 탔다. 설인보다 3살 어렸지만 온갖 귀한 음식을 먹고 자라 통통하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소녀였다. 언니, 물 좀 떠다 줘. 목말라. 오피는 설인을 언니라 부르면서도 하인처럼 부렸다. 설인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강씨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다. 이년아. 내 동생이 목마르다는데 왜 이리 굼뜨냐. 설인은 맞아도 울지 않았다. 울면 더 세게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만큼은 달랐다. 강씨는 갑자기 자애로운 어머니로 변했고 설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 설인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가 아파 누웠을 때도 밤새 간호를 해줬답니다. 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강씨의 손을 잡았다. 설인은 그 모습을 보며 차라리 아버지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강씨의 날카로운 눈빛이 말을 막았다. 그리고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가 아버지가 떠난 후 사흘간 쌀 한 톨 먹지 못한 채 헛간에 갇혀 있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설이는 18이 되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답게 자랐다. 하얀 피부에 긴 속눈썹, 버드립 같은 눈매는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저 처자가 김 부자네 딸이지? 참 예쁘게 생겼구만.
그런데 웬일인지 맨날 일만 하고 있더라고. 저런 미인을 왜 저렇게 부리는지 모르겠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읍내까지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부잣집 도련님 이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현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수재였다.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던 그는 마을 잔치에서 우연히 설인을 보았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녀의 자태는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다. 저 처자가 누구냐? 아, 저 처자요? 김 부잔의 큰딸입니다. 제칠 소생이 아니라 전처 소생이라던데. 다. 이현은 중매쟁이를 시켜 혼담을 넣었다. 강 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색이 변했다. 안 됩니다. 저희 큰딸은 그게 이미 다른 곳에 혼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건. 강 씨는 말을 얼버무렸다. 사실 어디에도 혼처가 정해진 곳은 없었다. 하지만 설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차라리 저희 둘째 딸 오피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피가 훨씬 더 품성이 바르고 재주도 많답니다. 중매쟁이는 난색을 표했다. 이현 도련님이 본 처자는 분명 큰딸이었기 때문이다. 강 씨는 밤새 궁리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설인을 방에 가두고는 오피에게 설인의 옷을 입혔다. 가서 조용히 앉아만 있어라. 얼굴은 최대한 가리고. 하지만 이현은 바보가 아니었다. 오피의 동작, 말투,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그날 본 처자와 달랐다. 이 처자가 아니오. 내가 본 처자는 더 키가 크고 자태가 달랐어. 그게. 큰딸은 지금 몸이 아파서. 다. 그렇다면 나을 때까지 기다리겠소? 이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 씨는 초조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악독한 계획을 떠올렸다. 며칠 후, 강 씨는 설인을 불렀다. 설인아, 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왔다. 어서 가봐야 한다. 네. 아버지께서? 설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강 씨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한양 가는 길에 쓰러지셨다는구나. 지금 어느 주막에 누워 계신다는데. 어서 가봐야 한다. 내가 기아는 사람을 불러줄 테니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설인은 황급히 짐을 쌌다. 강 씨가 시킨 사내는 험상궂게 생긴 노비였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사내는 설인을 이끌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점점 길은 험해지고 사람의 흔적은 사라졌다. 설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 길이 맞습니까?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시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사내는 깊은 산소 공막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 하오. 하지만 아버지께서. 시끄럽소. 사내는 갑자기 설인을 옷막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아무도 없는 산속이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 마님께서 시키신 대로. 당신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요. 설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새어머니는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 사내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설인은 캄캄한 움막 안에 홀로 남겨졌다. 첫날 밤, 그녀는 울었다.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둘째 날, 그녀는 움막을 살폈다. 낡은 나무 판자로 만든 벽, 지푸라기가 깔린 바닥,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창문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다. 셋째 날,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지푸라기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 일어났다. 움막 안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서리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어머니. 죽은 어머니였다. 아니, 어머니의 혼이었다. 내 딸아, 많이 고생했구나.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죽는 건가요? 어머니의 혼은 슬픈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내 명은 다하지 않았다. 이 움막 뒤편에 샘이 있다. 그 물을 마시고 샘 옆에 자라는 산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때요? 내가 여기 갇힌 지 1회째 되는 날, 이 산에 사냥을 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널 구해줄 것이다.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딸아, 힘을 내거라.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환한 빛이 사라지고 서리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생겼다. 동이 트자마자 서리는 움막 뒤편을 살폈다. 어머니의 말대로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머위와 고사리가 자라고 있었다. 서리는 물을 마시고 나무를 뜯어 먹었다. 날 것이었지만 목숨을 이어가기에는 충분했다. 나흘이 지났다. 서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5째 날, 6째 날도 지나갔다. 1회째 되는 날 아침.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바로 이현이었다. 이현은 마을에서 서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상쩍게 여겼다. 강씨는 서린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했지만 이현이 알아본 바로는 서린의 아버지는 한양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뭔가 수상하다. 이현은 하인들을 시켜 수소문했고 강씨의 노비가 서린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을 들었다. 그는 직접 산으로 들어와 흔적을 찾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서린의 간절한 외침이 들렸다. 이현은 말에서 내려 움막으로 달려갔다. 문은 밖에서 굵은 나무로 걸어 잠겨 있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이현은 힘껏 나무를 들어 올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초췌한 모습의 서린을 발견했다. 당신이 그때 그 처자요? 도련님,다. 서린은 그만 기력이 다해 쓰러졌다. 이현은 재빨리 그녀를 안아 올렸다. 걱정 마시오. 이제 안전하오. 이현은 서린을 말에 태우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강씨는 서린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살아서. 다. 이현은 서린을 의원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그리고 관가에 고발했다. 김 부자의 후처 강씨가 전처 소생을 살해하려 했어. 증거와 증인이 있어. 관가에서는 즉시 강씨와 그 노비를 잡아들였다. 처음에는 강씨가 발뺌했지만 노비가 먼저 자백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마님께서 시킨 일입니다. 큰아씨를 산속에 가두고 굶어 죽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2년. 내가 감히. 강씨는 노비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관가에서는 강씨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귀양을 보냈다. 오피는 외가로 쫓겨났다. 서린의 아버지가 급히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의 일을 듣고 통곡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비가 잘못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서린은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다만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이현은 설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혼담을 청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홀레날, 설인은 고운 비단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복해 주었다. 설인이가 복이 많아. 그 고생 끝에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구만. 그러게 말이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더니. 다. 혼례를 치르고 며칠 후. 설인은 남편 이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제가 귀양간 새어머니를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무엇하러? 그 여인이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다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아요.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현은 아내의 뜻을 존중했다. 설이는 멀리 귀양지까지 찾아갔다. 강 씨는 누추한 움막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왜 왔느냐? 강 씨는 설인을 보자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다. 내가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아니에요. 설인은 가져온 보따리를 내밀었다. 안에는 쌀과 옷까지 그리고 약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실까봐 이것들을 가져왔어요. 뭐?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를 죽이려 한 나를. 왜?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도 이제는 고통 속에서 사시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설이나. 강 씨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안. 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설이는 들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후 설이는 이현과 행복하게 살았다. 남편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설이는 덕망 있는 부인으로 칭송받았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특히 계모 밑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찾아 돌보아 주었다. 세월이 흘러 강 씨가 귀양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설이는 남편과 함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어느 봄날, 설이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란다.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매화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설이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악은 스스로를 멸하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설인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녀의 딸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설인이 그것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설인의 이야기를 전했다. 고난을 이겨낸 소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여인, 그리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선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더니 설인이가 바로 그 증거지. 그래. 그러니 우리도 바르게 살아야 해. 그렇게 설인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다. 훗날 설인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을 도왔다. 그녀의 집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찾아올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 계모의 학대를 받고 있다는 여인이었다. 부인,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서리는 그 여인을 포옹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리는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했다. 서리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만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서린의 삶도 그랬다. 혹독한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녀의 기쁨이었다. 세월이 흘러 서린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애도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녀를 존경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사람들. 서린 부인은 진정한 성인이셨어.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셨지. 서린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눈 속에 핀 매화, 고난 속에서 더욱 아름다웠던 이.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자손들이,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선함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악함은 스스로를 멸한다. 이것이 서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고난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린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선함을 잃지 말라고. 그러면 반드시 봄이 온다고. 매화는 언제나 봄을 기다린다.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온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